경영자 지분율이 30% 미만인 회사는 아예 검색하지도 관심을 주지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경영자 지분율이 30%를 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숫자에 경영권, 의사결정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사의 경우 경영자 지분율이 30%를 넘어야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수월하고 회사의 주요 경영을 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서는 보통 주총에 참석한 지분율에서 절반 이상 있어야 과반수 표결을 확보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총의 전체 지분율의 7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30%대 지분율을 보유하면 과반의 표를 확보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기가 어려워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지요. 적당한 인수 절차를 무시하고 장내 주식을 매수하거나 외부 압력을 행사하며 경영권을 위협하는 시도가 거의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경영자가 안정감 속에서 이 회사는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반면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영자는 내 회사라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고 실질적인 경영에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경영자가 회사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기는 어렵지요. 결국 애사심은 지분율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 지분율이 10% 내외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위해 인생을 바치려 할까요? 혹은 그 정도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일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회사를 정말 좋아하고 열정과 애사심이 대단하다면 자신의 지분이 10%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애착이 강하다면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 애썼을 테지요. 낮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자가 회사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거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의 말에 휘둘리는 경영을 할 위험성은 변하지 않지요. 스토리가 나오는 회사, 스토리로 매출 증가 요인이 쉽게 눈에 띄는 회사는 실제로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 성과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평소 주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이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스토리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나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라면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든 회사를 커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거나 어려운 회사는 그냥 스킵하세요. 이 회사에는 꼭 투자해야 해 하면서 강박관념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회사에만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회사에만 투자하면 됩니다. 바깥쪽이든 중앙이든 몸쪽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존에 들어오는 회사에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혹시 모를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지 않은 회사 중에서 많이 상승하는 회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것은 원금을 보존하려는 투자를 하지 않고 대박을 노리는 혹은 큰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주식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을 지키는 투자 원칙 안에 들어갑니다. 크게 성장할 회사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기저기에 손을 대면 이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수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상 실적을 쉽게 그릴 수 있는 회사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고 쉬우면 쉬울수록 대박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성장 스토리가 쉽게 나오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가 봄과 겨울에 많이 접하는 미세먼지는 어떨까요?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커다란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미세먼지를 주식과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미세먼지를 투자로 연결해 수익을 얻었지요. 그때 저는 스토리를 아주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이니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어날 테고 그럼 필터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의 판매량이 증가하겠네. 저는 단지 스토리만 그린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생산 라인과 추가로 증설하는 생산 라인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판매 직원과 대화하며 판매 동향도 알아봤고요. 여기에다 여러 회사의 공기청정기를 사다가 실제로 써보며 성능 비교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정한 투자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다음에는 어떤 산업에 속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지 스토리를 그려야 합니다. 즉,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시장 흐름의 큰 줄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작은 흐름에 얽매이면 큰 흐름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소중한 자산을 투입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난해한 수학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크고 넓게 보되 스토리는 단순하게 그려야 합니다. 과거에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이며 앞으로도 부자가 될 회사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투자할 회사를 찾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벌어 회사를 살찌운다는 뜻이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다른 소소한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주식에서 많은 생각은 자칫 좋은 투자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은 필요합니다. 내가 좋게 보았더라도 레이 달리오처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의심해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관적 관점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내 생각의 오류를 해지하는 것이지요. 저는 투자 포인트가 실패하거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봄처럼 추가로 안전장치가 있는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주가 하락을 억제하고 다른 요인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될 회사를 찾되 동시에 비판적인 관점으로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워런 버핏이 말한 원금을 지키는 투자, 레이 달리오의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니라는 말, 그리고 투자에는 내 가족의 생사가 걸려 있음을 기억하라는 제 투자관과 맥을 같이 합니다. 10배 상승한 회사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다. 자기 분야 1, 2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 수십 년간 한 우물만 깊게 판 덕분에 인프라를 갖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10배로 성장한 회사는 관련 산업 내에서 한 우물만 파며 인력과 인프라 등 재원을 이미 갖추고 있던 강소기업이 갑자기 전방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수혜를 본 경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회사는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적자에다 재무 상황이 암울한데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가 나오면 현재 개발 중인 신약에 성공하면 임상 3상에 들어가면 하면서 자꾸만 영문법 책에서나 볼 법한 if절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을 늘어놓으며 장밋빛 전망으로 현혹하는 것이지요. 이런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자인 회사 중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회사입니다. 만약 그런 회사를 찾는다면 과연
그 회사를 얼마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회사가 현재 좋은 가격대가 있는 것인지, 차트를 보면 이미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되는지 등 궁금한 게 많겠지요. 저는 우선 차트의 추세나 보조 지표를 무시하고 해당 회사의 현재 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업황 전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를 현재의 시가총액에 인수해도 향후 마진을 남기고 매각할 수 있을지 분석합니다. 주식을 단순하게 주문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산다는 개념, 즉 인수한다는 관점으로 살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펴본 회사 중에서 큰 돈을 들여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곳은 아무리 좋은 보도 자료를 내고 증권사에서 좋은 커버 자료를 실어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만 고려하고 그러한 회사가 나오면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살피는 것이지요. 이때 활용하는 것이 해당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관심이 가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해당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 대비 몇 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보유해야 하는지, 해당 회사 주가가 지금 싼 것인지 아니면 비싼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영업 활동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300억 원이라면 회수 기간이 무려 30년에 달합니다. 저라면 이런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시세 변동폭에 따라 주식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를 인수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훗날 인수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회사 주식을 사야 합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가총액을 보면서 제3자에게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팔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거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생각이 들 때 팝니다. 꼭지,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아예 생각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